네, 2장입니다. 교재 26페이지고요. 재무제표의 이해인데 이 단원 2장도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 앞에서 공부한 내용 한번 다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제표 있잖아요. 저희 네 가지 표 4개 주석 하나 이렇게 표시를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재무상태표에서 이쪽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계정 과목들도 대충 아실 거고 이제는 그래서 유동 비유동 구분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유동 비유동 구분하는 거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유동 비율 같은 거 계속 구하게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 비유동 구분하는 거 중요할 거고 손익계산서 구성이 있는데 손익계산서 우리 계속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만 공부를 했는데 영업이익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매출액부터 당기손익까지 쭉 계정 과목이 쭉 있잖아요. 부분을. 그걸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냥 그걸 알고 계시면 그냥 주워 먹는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안 외우시더라고요. 외우라고 해도. 왜냐면 그게 저도 공부할 때, 저걸 외우는 게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알고 있으면 도움이 진짜 많이 되거든요. 저도 이제 가르치는 사람 입장이 되니까, 그걸 외우세요라고 말씀드리지만, 저도 수험생 때는 안 외웠으니까 할 말 없습니다만. 비율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재무제표 이해에서는 비율 분석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소개를 시켜주고, 이제 3장부터 본격적으로 나가고, 사실상 3장부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쭉 이제 가볼게요. 재무상태표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일정 시점이라는 단어죠.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 하도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 사실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일정 시점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그리고 뭐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당연히 일정 기간이라고 표현을 하죠. 재무상태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다. 그렇죠?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산은 이런 거죠.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면 현금 100 그리고 뭐 사채를 통해서 현금을 유입했다.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현금이 들어왔을 때 자본이라고 할게요. 자본금. 그러니까 사채랑 자본금은요. 대표적으로 부채 자본 계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있고 물론 이 부채 계정 과목 중에는 뭐 매입 채무나 영업과 관련돼서 미지급금이나 기타 등등의 계정 과목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사채 혹은 차입금 그리고 여기는 뭐 주식 발행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되는 애들은 사실 기업에 현금을 가지고 오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재무구조라고 하는 거는 부채랑 자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라는 걸 먼저 판단하시는 거예요. 파악을 하시는 거. 그리고 들어온 돈을 가지고 자산을 어떻게 구성하나. 얘를 가지고 뭐 금융상품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형자산을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회사의 영업 목적에 따라서 자원을 소비하잖아요. 현금을 소비하는데 그거의 구성, 운영 내역은 자산 쪽에 보시면 되고 자산 구성 내역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돈을 어떻게 끌고 왔지? 부채가 얼마지? 자본이 얼마지? 이런 거는 재무구조 자체는 대변 쪽을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자산이라고 하는 건 자본의 운영 상황이라고 되어 있죠. 돈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산이라고 하고 자본이라고 하는 거를 좀 많이 섞었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 엄연히 다른 계정인데 근데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총자산이라고는 표현도 하고 그리고 총자본이라는 표현도 해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씁니다. 뭐 총자산도 자산이고요. 총자본도 자산이에요. 근데 순자본 얘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자본이죠. 그래서 자산이랑 자본을 좀 이렇게 혼용해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 잘 보셔야 돼요. 얘가 총자산인지 순자산인지 총자산이라고 했다, 총자본이라고 했다가 문제에서도 그렇고 설명하는 것도 다 섞어서 쓰실 겁니다. 그러니까 총자 들어가면 자산이다. 그리고 순자 들어가면 자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자본의 운용 상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총자본의 운용 상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채 및 자본은 자금의 조달 내역이라고 하는데 재무구조를 얘기할 때 보통 부채랑 자본 비율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유동 나왔죠. 유동 비유동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유동 비유동 중요한데 유동자산은 재무상태표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고 비유동자산은 1년이 초과한다, 현금화한다 라고 하는 거. 유동성이 제일 높은 자산은 현금이죠. 그러니까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기간에 따라서 나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산 개정 과목을 물어보는 경우가 나오진 않겠죠. 근데 이 저희 시험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단답형으로 한 문제씩 툭툭 던질 때가 있거든요. 이게 약간 좋은 문제는 아닌데, 사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내용을 좀 적어놨어요. 개정 과목 내용을.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거는 유동성이 제일 높은 자산이죠. 그리고 단기 투자 자산. 단기라는 말 붙어 있으면 무조건 부채든 자본이든 1년 안. 그러니까 유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채권. 매출채권이 있는데 장기 매출채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이 발생했고 그거에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건데 돈 줄 사람이 나 1년 있다 줄게, 2년 있다 줄게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장기 매출채권도 종종 보입니다. 특히 이제 관계사 거래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지분관계로 엮이는 관계사나 지주회사와의 거래 같은 경우는 그 돈을 떼먹을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줄게, 한참 있다 줄게 이런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 당좌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당좌자산,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뭐 이런 개정 과목들이 있고 재고자산. 그래서 유동자산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부터 쭉 내려와 당좌자산까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거 유동자산인 거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거고 그 재고자산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이에요. 그죠? 제가 이걸 헷갈렸었거든요. 공부할 때. 그래서 좀 강조를 드리는 거고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게 거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하나 뜻이 있죠. 책에 적어놓진 않았습니다만 정상영업주기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죠. 정상영업주기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하는 회사들이 뭐 상사회사 물건 만들어서 팔거나 아니면 상사회사는 물건을 가져와서 파는 거죠. 아니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제조사 뭐 이런 회사들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영업주기 자체는 1년보다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엄밀하게 만약에 유동성, 비유동성에 대해서 뭐 문맥적으로 딱딱 하나하나 묶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1년 플러스 정상영업주기 내용도 같이 들어가 줘야겠죠. 그거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재고자산이 있는데 정상영업주기가 내에 재고자산이 판매되는 게 무조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요거는 아실 거고 근데 건설업의 미완성 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미완성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건설업을 주업으로 해요. 그럼 주된 영업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판매한다는 건데 건설업이라고 하는 건 건물을 지어서 판다. 라고 좀 단순무식하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건설업이라고 하는 건 일단 건물 짓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주업으로 하는 거고 그 건물을 짓는 걸로 매출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럼 건물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 그럼 제공품이죠. 사실상. 그 옆에 저희가 재고자산 나와 있는데 저희가 판매 목적으로 들고 있는 걸 재고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사용 목적으로 들고 있는 건 유형자산이라고 했어요. 건설업은 건물을 지어서 팔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 거죠. 판매 목적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한테는 건물도 재고자산일 수 있어요. 근데 재고자산일 수 있는데 우리가 뭐 김밥 천국 같은 거 예를 들었을 때 김밥 말고 있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제공품이라고 했듯이 그것도 재고자산에 포함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미완성 공사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것도 재고자산에 포함돼요. 건설업은 건물을 지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죠? 목적 자체가 중요합니다. 재고자산은. 비유동자산은요. 장기투자증권 장기 붙어 있죠. 장기대여금 장기 붙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지분법 투자 주식,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있는데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자체는 얘네가 뭐예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뭐 B회사,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에서 50% 사이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단기 매매 목적으로 팔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유동자산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단기 매각 의도가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뭐 당연히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할 거고 그래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구분을 할 때 뭐 쭉 나와 있긴 한데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이다. 그리고 건설업의 미완성 공사도 건설업이라는 것 자체가 판매 목적으로 건물을 만들고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제공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동, 비유동 말씀드릴 때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게 자산 쪽보다는 부채 쪽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부채는 당장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1년 안에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 자체가 이제 시작인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부담이 별로 없겠지만, 뭐, 부채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잘 나가는 회사, 영업이 잘 되는 회사도 부채가 많을 수 있지만, 좀 영업이 안 돼서 자금이 융통을 좀 어려운 회사들이 부채를 많이 끌어다 쓰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일수록 이제 유동부채, 그러니까 돈을 언제 갚아야 되는지가 굉장히 좀 민감해집니다. 그런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부채 같은 경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상환기간이 1년 이내인 부채는 유동부채라고 하고요. 그리고 상환기간 1년 이상인 부채를 비유동부채라고 합니다. 뭐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유동부채 쪽에서 좀 보셔야 될 게 뭐 매입채무 같은 거. 근데 만약에 장기 매입채무가 있다. 나 돈 진짜 1년 있다, 2년 있다 갚을 거야 라고 선언해서 그렇게 계약이 된 상태는 장기 매입채무로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매입채무 자체가 유동인 건 맞는데, 근데 장기 매입채무라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비유동으로 가려면 거기에 장기라는 단어가 붙을 수밖에 없으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 차입금이 있고 유동성 장기 부채 또 나옵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 얘는 개정 과목 쓰는 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회계 쪽에서 공부하셨겠지만 첫 번째는 차입금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차입금이 1년 이내 단기로 올 때 그때 유동성 장기 부채 개정 과목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 있습니다. 사채가 있어요. 사채는 만기가 있죠. 만기가 있는데 만기가 뭐 3년짜리 발행을 했다. 발행해서 이제 3년 있다 갚으면 되는데 그게 점점 지나서 3년에서 1년 이내가 됐다. 그러면 이 유동성 장기부채 개정 과목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문제풀이 할 때 이런 거 나왔었죠. 장기 매입 채무가 있는데 얘도 만기 기일이 도래해서 유동성 장기부채를 쓸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그냥 얘는 매입 채무로 쓰면 되죠. 그럼 얘도 그냥 단기 차입금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단기 차입금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얘가 만기 시점이 1년이 안 남은 애들을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고 유동성 장기부채 같은 경우는 분명히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공시합니다. 그래서 원래 장기로 있다가 단기가 된 애들, 원래 장기 사채로 있다가 단기가 된 애들을 유동성 장기부채로 분류한다. 이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기타 유동부채 있는데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충당금 있는데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유동사채 거기 회사채 나와 있죠. 회사채는 사채예요. 사채인데 얘를 왜 비유동으로 넣냐? 일반적으로 사채가 발행을 할 때는 1년 미만을 발행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관행적으로 유동부채로 분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만기에 따라 분류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만기가 6개월이다. 6개월 남은 애를 분류한다. 발행했다. 라고 하면 그러면 그냥 단기로 가면 돼요. 단기 사채로. 그럼 얘는 유동성 장기부채를 타진 않겠죠. 원래 애초부터 단기로 가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고요. 사채 발행할 때는 보통 3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비유동으로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장기 차입금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기타 비유동 부채는 앞에 장기성 매입채무, 장기가 붙어있는 애들은 1년 후에 갚겠다라고는 뜻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자본이 있는데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렇게 5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고요. 자본금은 액면가 기준, 보통주와 우선주, 발행금액 뭐 나와 있고 자본에서 공부하셨으니까. 자본잉여금은 뭐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자본잉여금이다 라고 되어 있고 자본조정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주식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 손실. 그러니까 자본에서 플러스 계정은 자본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본 쪽에서 마이너스 났다, 손해 났다 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계정은 자본조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 자기주식과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조정으로 들어간다라는 걸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법정적립금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 공부했던 게 이익준비금이죠. 배당, 현금 배당을 줬을 때 10분의 1 이상 그리고 자본금이 2분의 1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죠. 임의적립금은 회사가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법적인 의무는 없고 회사의 선택에 따라서 배당 주기 싫을 때 보통 이용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뭐 얘네 쓰고 이익잉여금 중에 남은 애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에요. 이 계정이 사실 별로 안 쓰이니까 좀 잘 모르시기도 하고 사실 관심 없는 게 맞긴 한데요.
그래도 중간중간 이렇게 한 문제씩 툭툭 던지니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쯤 되셨으면.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계정권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아셔야 될 게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손익이에요. 얘는 했죠. 저희가 투자자산 할 때 했습니다. 그리고 재평가 자산 재평가 이익. 이거는 뭐예요? 유형자산 재평가할 때 나왔죠. 근데 뭐 이것도 자세히 공부하진 않았죠. 근데 토지 관련해서 토지 예를 들어드린 기억은 납니다. 저는 가르친 사람 입장에서 기억은 나는데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고, 그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재평가 했는데 손실 났다라고 하면 그거는 바로 IS, NI로 인식시켜준다. 잉여금만, 그러니까 이익된 경우, 재평가 이익이 발생한 경우만 재평가 이익으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계정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해외 사업 환산 손익 있는데 환산 쪽에서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요거 이따가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드리긴 할 건데, 근데 해외 사업 환산 손익도 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계정이다라고 되어 있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거예요. 요게 나올 리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높아심에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 적어두세요. 매매 목적 파생 상품 평가 손익은요 단기 손익으로 가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라고 평가 손익이라고 외우면 안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외우실 거면 현금 흐름 위험 회피를 외우세요. 그 단어를 외우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파생 상품 평가 손익 중에 매매 목적은 단기 손익으로 가고요. 현금 흐름 위험 회피 쪽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가요. 내려면 저는 여기서 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온 적은 뭐 이쪽에서 출제는 많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파생 상품 거래 손익이 있어요. 거래가 완료돼서 실현된 그 이익이나 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갑니다. 평가 손익이 아니에요. 거래가 돼서 실현된 애들은 IS 쪽으로 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 미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여유가 되시면 좀 한 번씩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본의 조달과 위험이 있죠. 자본의 위험의 정도는 자본이 제일 위험이 적죠. 그 다음에요. 비유동 부채예요. 그 다음 유동부채예요. 자, 보시면 자본은요 상환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뭐 자본을 발행해서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시장에 나가서 팔겠죠. 거기 밖에서 시장에서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상환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비유동 부채는요 이렇게 쓸게요. 나중에 갚아도 되는 돈. 그렇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위험이 좀 떨어지긴 하죠. 나중에 한 2년, 3년, 5년 있다 갚아야 되는 돈. 별로 안 위험하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1년 안에, 1년 이내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위험하죠. 그러니까 유동부채가 제일 위험해요.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유동부채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특히 자금 조달 어려운 회사들 유동부채 구분하는 거 굉장히 예민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본, 자기 자본의 사용 대가는 배당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 타인 부채는요? 타인은요? 부채고 이자 비용을 지급해야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자 비용 같은 경우는 계약서상 정해져 있는 그 기간에, 그 시점에 그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배당 같은 경우는요? 꼭 반드시 매년 배당이 발생하진 않아요. 회사 주주총,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고 그거를 주주총회 승인받아서 배당하겠다, 얼마 배당하겠다라는 걸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주주가 자기 돈 받아가는 거를 결정하는 거죠, 의총에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주예요. 그리고 내가 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아니 뭐 그룹사 뭐 회장님이다라고 하면은 배당을 주고 싶을까요? 주고 싶지 않을까요? 배당을 주지 않으면요 사내에 유보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있습니다. 단기손익이 있고 이익잉여금으로 가요. 그럼 이익잉여금을 배당을 할 건지 배당을 하지 않을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결정권 누가 했다고요? 회장님들이 보통 가지고 있다고요. 회장님들은 자기 회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배당을 주면 내 회사에서 돈이 나가니까 선호하지 않으세요? 그분들은 뭐 배당이 아쉬운 것도 아니고, 물론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근데 사내유보를 시키면, 사내유보라는 표현을 쓰는데 돈이 주주들한테 나가지 않으니까 더 투자해서 더 회사를 키울 수 있어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배당을 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냐, 배당을 주지 않는 회사가 좋은 회사냐,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배당을 너무 많이 줘도 이 회사는 투자할 데가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배당을 잘 안 주고 이렇게 유보시키는 회사들 보면 이 뭐 공장 세우려나? 크게 투자하려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어디 좋은 거래 투자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자본, 주식에 대해서,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게 맞긴 한데, 그게 뭐 꼭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에 따라서 우열을 가리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자산의 구성과 위험이 있는데요. 유동자산이 있습니다. 유동자산 1년 안에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고, 비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가 좀 어려운 자산이죠. 유동자산이 높죠. 그죠? 유동성이 높다는 건 현금화 가능성 자체가 높다는 거니까, 채무 변제 능력이 높다라고 하는 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채 상환 의무가 돌아왔을 때 바로바로 갚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비유동자산인데 건물만 많이 들고 있고 현금이 없습니다. 상환 의무가 도래했어요. 건물 팔아야 되는데 팔릴지 안 팔릴지, 급하게 팔면 또 손해보고 팔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고, 대신 수익성은 낮아요. 현금을 백날 들고 있어 봤자 수익이 나진 않습니다. 뭐 기껏 해봐야 은행 예금, 보통 예금 넣겠죠. 그러니까 수익성 예를 들면 보통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저희가 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보통 예금이 있어요. 그리고 정기적금이 있습니다. 3년짜리. 수익성이 어떤 게 좋아요? 당연히 얘가 좋겠죠. 이자율 자체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유동자산 쪽이 수익성이 높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죠. 위험은요? 유동자산은 낮아요. 왜 낮냐? 지금 이 정기적금 자체는 사실 위험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는데, 괜히 장기 투자한 주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토지를 샀는데 좀 뭐 토지가 가격이 잘 떨어지진 않지만 뭐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위험은 현금으로 들고 있을 때 제일 안전하죠. 마음이 뿌듯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 자체는 위험은 낮고, 대신에 위험이 낮은 대신에 수익성도 낮아요. 그러니까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위험이 높으면 수익성도 높습니다. 뭐 같이 연관지어서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8페이지 가셔서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많이 다뤘죠. 그리고 원래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이라는 단어도 사실 중요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 출제하기가 좀 어려워서 잘 출제되지 않고 의미가 많이 좀 퇴색되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포괄손익계산서를 공부하고 계십니다. 포괄손익계산서 뭐냐라고 하면은 주주외 거래에 대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 일정 기간, 그게 또 중요하죠. 그리고 주주외의 거래라는 말 좀 중요하게 적어 두셨으면 좋겠고, 자,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되며 수익과 비용으로 구분된다. 우리가 5가지 계정 과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죠? 그 5가지 계정 중에 2개는 손익계산서, 그리고 3개는 재무상태표로 갑니다. 쭉 보시면 뭐 사실 이건 손익계산서 이쪽에서는 별로 이렇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 요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또 적을 거예요. 매출액부터. 자, 매출원가. 그럼 요게 매출총이익이 오죠. 그리고 판관비가 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 영업이익이 옵니다. 영업이익 중요하죠. 그리고 영업이익 밑에 영업의 손익이 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세전순이익이 올 거고, 법인세가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당기 손이익이 올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손익계산서죠. 좀 중요한 계정 뭐 있냐? 우리 앞으로 이제 뭐 비율 분석할 거니까 매출 많이 나와요. 그리고 당기손익 많이 나옵니다. 영업이익 많이 나와요. 요 3가지 정도는 좀 자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포괄손익계산서의 포괄이라고 하는 건, 그럼 당기손 여기 밑에 다시 써볼게요. 당기순이익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기타 포괄손익, 그리고 이 밑이 포괄손익이에요.
여기까지 왔고,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마감되면, 장부가 마감되면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되고, 기타 포괄손익은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계정으로 갑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거는 기타 포괄손익 때문에 포괄손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갈 거예요. 자, 일단 쭉 가서 보시면 그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 보고하기에 작성되면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된다. 매출총이익 뭐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쭉 그리면 매출총이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뺀 거잖아요. 그 영업이익은 여기서 판관비 뺀 거고, 영업이익에서 영업외손익 더하고 빼면은 세전순이익 나오고 법인세 반영하면 당기순이익 나온다라고 하는 게 쭉 나와 있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번이에요. 계속사업이익과 중단사업이익, 손익이라고 할게요. 계속사업이익,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으로는 중단사업 손익이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만약에 중단사업 손익이 있는 회사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A, B, C 사업부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C 사업부를 매각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C 사업부는 내년에 손익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럼 비교 목적으로 어떻게 공시하냐? 계속 영업할 애들만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해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계속 영업과 관련된 애들만 이렇게 쭉 매출원가 라인을 태워서 계속 영업 세전순이익을 집계를 해줘요. 그리고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A랑 B에서 발생하는 손익만, 매출만 여기에 넣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매출원가, 판관비만 이쪽 라인에서 계산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에 법인세를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영업이익이라는 거 하는 거는 A랑 B에 대해서만 금액을 계산해 준 거, 그걸 계속영업이익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C 관련해서 중단 영업 손익을 더해주면 여기가 당기손익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단영업 손익이 있다라고 하면 당기손익은요. 당기손익은 중단영업 손익과 계속영업이익을 합한 금액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손익계산서 라인을 타는 건 계속영업 A랑 B에 대한 회사에 대한 매출원가, 판관비들만 타는 거고, C에 대해서는 요 한 줄로, 딱 한 줄로만 들어갑니다. 요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6번 보시면 당기순이익은 계속사업이익과 중단사업이익, 뭐 손익이라고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게 이 말이고요. 그리고 계속사업이익은 계속적인 사업 활동과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얘기하고, 중단사업이익은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손익이며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공시한다. 보통 세후금액이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여기서 법인세를 계속사업 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를 납부했어요. 이 밑은 다 세후예요. 법인세 납부한 순간. 이게 상식이니까. 이 밑으로 들어가는 건 다 세후인데 중단영업 손익을 여기다 적기로 했으니까 여기 당연히 세후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죠? 그 당기순이익은 계속사업이익에 중단사업이익을 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포괄손익 개념을 물어보면 당기순이익에 기타 포괄손익을 더한 포괄손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타 포괄손익은 또 나오죠. 단기에 발생한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손익, 자산 저평가, 뭐 해외사업 환산손익, 현금흐름 위험회피, 파생성 평가손익 등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좀 보셨으면 좋겠고, 주당순이익 공부하셨죠? 앞에서 1부에서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단기순이익을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 계산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이론적인 부분까지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생각보다 어렵진 않지만 잘 안 건드리시는 부분이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기업의 2월 이익잉여금의 수정사항과 단기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2월 이익잉여금 변동사항을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재무제표 4개에 포함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4개 있잖아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 네 개가 있는데 여기엔 포함되지 않는데요. 얘도 공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요. 보통 주석에서 공시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표 네 개로 인정받지 않지만 어쨌든 뒤에서 주석으로 공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뭐 한 몇 줄, 한 10줄 안쪽으로 짧게 공시를 합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비율 분석 갑니다. 비율 분석은요, 재무제표 개별 항목 간의 비율을 산출하여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회계사들은 그 비율 분석 많이 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재무 분석하거나 주식 투자하거나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비율 분석을 좀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저희는 비율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안전한 숫자를 제공하는 거고, 그분들은 안전한 숫자를 가지고 비율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한다. 뭐 부가가치가 어떤 게 높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율 분석 체계가 있는데 뭐 이 체계 갖고 문제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무상태표 비율이 있어요. 그럼 재무상태표 계정들 2개 가지고 나누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재무상태표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일정 시점의 재무자료잖아요. 그러면 분자분모에 어떤 숫자, 재무상태표 숫자들이 올 텐데 얘네들은 일정 시점 이렇게 올 거죠. 일정 시점 기준이죠. 손익계산서는요. 일정 기간이죠. 그래서 문제가 될 게 없는 건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끼리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끼리 나눠서 비율을 구한다 라고 하면 기간, 분자분모 기간, 얘는 분자분모 시점 하니까 별로 뭐 문제될 게 없는데, 그 밑에 혼합비율 분석 보시면 재무상태표 항목과 손익계산서 항목을 동시에 비교하는 분석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희가 주당순이익 EPS 공부할 때 NI 왔죠? 뭐 여기에 우선주 배당을 빼긴 하지만 여기에 뭐예요? 주식수가 오잖아요. 주식수도 일정 시점의 주식수를 얘기하는데 요거 어떻게 바꿨어요? 평균으로 바꿨죠. 그래서 앞으로 분자 쪽에서 IS 쪽 기간 관련된 숫자가 나왔다. 그리고 분모 쪽에서 시점 관련된 숫자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게 상식이니까. 항상 요걸 기억하시고 가시고. 그래서 뒤로 가셔서 30페이지 가시면 비유동부채는요. 1번 일반적으로 유동부채보다 위험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유동부채 당장 내일 갚아야 될 수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2번 재고자산은 비유동자산이다. 재고자산은 정상영업주기 안에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비유동 자산일 수가 없어요. 3번 당기순이익은 계속사업이익과 중단사업이익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죠. 4번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이런 거 나오지도 않겠지만 상식 수준에서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죠. 매출 총이익이죠. 그리고 5번 자본변동표는 2월 이익잉여금의 변동사항을 표시한 보고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변동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이고 2월 이익잉여금은 변동사항은 2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주석에 공시한다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훌륭할 것 같습니다. 32페이지 가겠습니다. 문제 1번 보시면 자기자본이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자본에 대한 정의가 사실 우리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좀 다른 게 자본금 주주와의 거래, 그 잉여금, 경영결과에서 축적된 그 금액,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봐두시라고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4번이에요, 4번. 잉여금이라고 하는 건 주주 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모아놓은 거.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서 발생한 애들을 모아놓은 거. 물론 우리가 아까 공부할 때 자본잉여금이라는 것도 있지 않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자본잉여금도 사실상은 뭐 주주와의 거래에서 본 이득이죠. 그죠? 그래서 잉여금은 어쨌든 뭐 주주, 혹은 주주 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뭐 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본금은 주주와 직접 거래한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보시면 다음 중 기타 포괄 이익에 해당되는 것은 보시면 외환차익 있죠. 외환차익은 영업의 수익입니다. 배당 수익도 영업의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도 영업의 수익이고 지분표 평가 이익도 영업의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 4개는 IS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단기 손익에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타 포괄 손익 제일 대표적인 거 이미 공부한 거 매도가능증권, 금융자산, 평가손익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기타 포괄 손익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해외사업 환산손익이 있는데 해외사업 환산손익은 앞에서 공부하셨겠지만
자산 부채는 뭘로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해외 지점에 재무제표가 있어요. 해외 지점에 뭐 얘가 100달러, 얘가 60달러, 얘가 40달러 이렇게 있는데 이 재무제표를 우리 걸로 끌고 올 때 발생하는 거죠. 근데 자산과 부채는 12월 31일 환율을 적용하죠. 그리고 이 자본에서 자본금, 이익잉여금 요 두 개만 할게요. 같은 경우는 얘는 이익잉여금은 뭐예요? NI가 누적된 거죠. NI가 변경된 겁니다. 손익계산서 항목은요. 평균환율 적용해요. 1년 평균환율. 왜? 기간이잖아요. 그죠? 기간 베이스로 가니까. 기간에서 발생한 금액을 평균환율로 적용해서 갑니다. 자본금은요. 보통 이런 역사적 환율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자본금이 납입이 만약에 00년 1월 17일 날 발생했다 라고 하면 그 시점에 환율을 적용해요. 차대가 100 똑같아요. 근데 적용하는 환율 자체가 달라지죠. 그러면 적용되는 환율이 달라지니까 차대가 맞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차이 금액을 해외 사업장 환산 손익이라고 해서 차대를 맞춰주는 겁니다. 기타 포괄 손익 무게로 들어가요. 3번 가시면 생산활동과 판매, 관리활동을 최종 결과는 뭐냐? 요거 아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생산활동 뭐예요? 거기에 발생된 비용이 매출원가죠. 그리고 판매와 관리 되잖아요. 그럼 영업이익이 생산해서 판매하고 관리하고 나타난 최종 결과물에 대한 숫자가 영업이익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4번 보시면 기업의 입장에서 재무상태표상 대변 항목의 위험의 크기가 큰 순서. 그죠? 뭐가 제일 크다고 했어요? 당장 갚아야 될 돈. 내일 갚아야 될 돈 있으면 누가 쳐들어올지도 모릅니다. 단기 차입금. 처음에, 그쵸? 단기 차입금 당장 갚아야 될 돈. 그 다음이 뭐예요? 장기 차입금. 그 다음에 자본금이에요. 자본금은 사실 위험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위험은 없대. 상환의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험은 없대. 뭐, 나중에 좀 뒤에 가서 공부하시겠지만, 그 수익률 부담은 좀 합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하시면 되고, 어쨌든 위험 수준으로 봤을 때는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자본금 순서대로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5번 보시면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1번 보시면 유동자산은 재무상태표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할 수 있는 자산이다. 그리고 2번 보시면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그리고 건설업의 미완성 공사 등은 재고자산이다. 그쵸? 그 건설업의 미완성 공사 좀 특이하니까 좀 봐두셨으면 좋겠고. 3번 보시면 매입 채무, 단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부채, 그리고 기타 유동 부채는 다 유동이죠. 그쵸? 5번 볼까요? 자본잉여금은 순수한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잉여금이고, 이익잉여금은 순수한 죄송해요. 자본잉여금은 순수한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잉여금이고, 이익잉여금은 순수 경영활동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한 잉여금이다. 바뀌었죠. 자본잉여금은 순수 경영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플러스고, 이익잉여금은 순수한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으니까 정답이 5번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자산 항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내용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액부터 영업이익까지로 요약되는 활동을 뭐라고 하냐. 이 단어가 좀 낯서시긴 할 건데 영업활동, 요걸 영업활동이라고 하죠. 생산해서 판매하고 그리고 그 관리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그 금액. 이게 왜냐면 뒤에 나오는 현금흐름표 있잖아요. CF 할 때 요 개념 자체가 중요해요. 영업 개념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요것도 좀 한번 봐두셨으면 좋겠다 해서 문제를 넣어놨습니다.